아버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소정이 울며 시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니, 남편과 너는- 이혼 후 15년간 하루도 시아버지를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시아버지 사진을 보며 출근하고 꼭 살아계시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15년 전 헤어졌던 청량리역에서 시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는 너는 왜 그토록 시아버지를 찾아 헤맸던 걸까요? 새벽 5시 30분 소정의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났죠. 32평 낡은 아파트, 67세의 시아버지와 남편 도윤과 함께 사는 이 집이 소정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소정은 익숙한 동작으로 밥솥 스위치를 켜고 찬장에서 반찬통들을 꺼냈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그녀는 도시락 2개를 꼼꼼하게 싸면서 머릿속으로 오늘 공장에 들어올 주문 건수를 정리했습니다. 6시 정각,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셨지만 허리는 여전히 꼿꼿했죠. 그분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수십 년간 용접 작업을 하며 생긴 흉터들이 손등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소정아. 시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소정은 미소를 지으며 뜨거운 차를 한 잔 따라드렸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어제 공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김 사장이 또 왔더구나. 우리 무연펜이 정말 좋다고 칭찬이 자자했어. 15년째 쓰고 있는데 아직도 손잡이 하나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야. 소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기술로 만든 무연펜은 튼튼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죠. 20년을 써도 견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시 남편 도윤이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35살의 그는 아직 젊고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공장 일로 피곤해 보였죠. 소정은 따뜻한 밥과 찌개를 상에 올렸습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아 아침을 먹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운전하는 낡은 포터 트럭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트로트 프로그램이었죠. 시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며 중얼거렸어요. 저기 봐. 저 빌딩 올라가는 속도 좀 봐. 우리도 언젠가 저런 데 입주하려나. 도윤이 백미러로 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소정도 따라 웃었죠. 공장 앞에 도착하자 김밥 천국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15년째 단골이었죠. 소정은 차창을 내리고 인사했어요. 트럭에서 내려 공장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기름 냄새와 기계음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히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작업장으로 들어간 시아버지가 작업대 위에 놓인 새 프로토타입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눈이 반짝였죠. 새로운 무연펜 모델이었습니다. 소정아, 이리 와봐. 이 각도를 봐. 15도만 틀어도 열분산이 완전히 달라져. 이게 핵심이야. 소정은 메모장을 꺼내 꼼꼼히 적었습니다. 나중에 설명서를 만들 때 필요했으니까요. 시아버지의 거친 손이 펜 손잡이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이 흉터들 봐. 이게 내 훈장이지.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어. 시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만드는 펜은 절대 손잡이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용접 부위가 완벽했기 때문이었죠. 12시가 되자 세 사람은 공장 사무실에 모여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소정이 아침에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었죠. 도윤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슬슬 경영을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공장도 키우고 싶고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기술 먼저 제대로 알아야 경영도 한다. 기본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야. 소정은 두 사람 사이에서 웃으며 말했죠.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에요. 기술도 경영도 다 중요하죠.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전화벨이 울렸어요. 단골 식당 사장님이었습니다. 박 대표님, 무연펜 5개 더 주문할게요. 지난번 것 너무 좋아서 주방에 다 교체하려고요. 소정은 주문서를 작성하며 배송일을 확인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뒤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셨죠. 우리 제품 쓰는 식당은 절대 안 망해. 음식 맛이 달라지거든.
회계장부를 정리하던 소정은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12% 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지만 탄탄한 회사였어요. 이 회사는 그들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저녁 6시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소정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였죠.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소정아, 너 덕분에 우리 공장이 돌아간다. 내가 없었으면 진작 문 닫았을 거야. 시아버지의 칭찬에 소정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도윤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 우리 5년 후엔 공장 한 동 더 늘리자. 소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죠. 밤 10시 침대에 누운 소정과 도윤은 속닥속닥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아이 생기면 시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겠다. 손자, 손녀 재롱 보시면서 행복해 하실 거야. 소정은 남편의 품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도윤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화면에 세라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소정이 물었죠. 누구야, 이 시간에? 도윤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새로 들어온 거래처 담당자야. 내일 공장 견학 온다고 확인 문자 보낸 것 같네. 별것 아닌 듯 넘어갔지만 소정은 왠지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세라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날 밤 소정은 잠을 설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애써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공장 입구에서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정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죠. 빨간 립스틱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28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세진유통 윤세라입니다. 임도윤 사장님과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소정은 일어나 악수를 청했지만 세라의 손은 차가웠어요. 그 순간 도윤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분이 어제 말한 세진유통 담당자 윤세라 씨야. 대형 식당 체인 쪽 바이어실에. 소정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작업장에서 나오셨는데 세라를 보시는 표정이 무표정했어요. 노인 특유의 날카로운 직감이 작동하는 것 같았죠. 세라는 공장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죠. 시아버지가 만든 무연펜 앞에서 그녀는 오래 멈춰섰습니다. 이 특허 기술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열분산 설계가 독특해요. 혹시 설계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쪽에서 제대로 이해해야 대량 주문이 가능해서요. 소정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바이어가 설계도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도윤은 너무나 적극적이었어요. 당연하죠. 보여드리죠. 우리 기술력을 제대로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셔서 기쁩니다. 시아버지가 소정을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도윤은 이미 서류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세라가 제안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제가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근처에 좋은 일식당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사람은 근처 일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세라는 자연스럽게 도윤 옆에 앉았어요. 소정은 시아버지 옆에 앉을 수밖에 없었죠. 식사 내내 세라는 도윤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비전이 있으세요. 이런 분이 이렇게 작은 공장에 계시다니 아까워요. 더 큰 무대에서 일하셔야 하는데. 소정은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작지만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 참았어요. 시아버지는 식사 내내 거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가끔 세라를 날카롭게 쳐다보실 뿐이었죠. 그 후 2주일 동안 세라는 일주일에 3번씩 공장에 왔습니다. 늘 같은 핑계였어요. 계약서 검토 중인데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사장님,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항상 도윤만 찾았습니다. 소정이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도 괜찮아요 하며 거절했죠. 어느 날은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녀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도윤과 둘이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라의 어깨가 도윤의 팔에 닿을 정도였죠. 어느 날 밤 소정이 도윤의 차에 탔을 때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무거운 향이었어요. 소정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죠. 여보, 이 냄새 뭐야? 도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세라 씨 태워줬거든. 거래처 사람이잖아. 비 오는데 혼자 가게 할 수 없었어. 소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남편의 휴대폰을 힐끔힐끔 보게 되었죠. 화면에 세라의 이름이 자주 떴습니다. 며칠 후 소정은 공장에서 중요한 계약서를 놓고 와서 점심시간에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도윤과 세라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집에 왜 그녀가 있는 걸까요? 소정의 발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왔어? 점심시간에 웬일이야? 도윤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세라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죠.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집에 중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셔서 같이 왔어요. 소정은 불편한 마음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무슨 자료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아, 작년 특허 관련 서류 말이야. 세라 씨가 참고하고 싶다고 해서. 소정은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기술 문서들이었어요. 특허 등록증 사본도 보였죠.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정은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아버님, 그 세라 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느꼈다. 저 여자 눈빛이 탐욕으로 가득해. 하지만 도윤이가 믿고 있으니 우리가 섣불리 말하면 가족 사이만 틀어질까봐. 시아버지가 소정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소정아, 조심해라. 뭔가 잘못되고 있어. 며칠 후 아침 소정이 출근해서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금고가 열려 있었어요. 안을 확인하니 공장 등기부등본, 특허권 서류, 법인 도장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소정은 급히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서류들 어디 갔어? 금고가 열려 있는데 중요한 서류들이 없어. 도윤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 세라 씨가 계약 관계로 법무사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해서 빌려줬어. 며칠 후에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 소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빌려줬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그건 우리 회사의 생명인데.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당신한테 일일이 다 보고해야 해? 나도 이 회사 대표야.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시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창백한 소정의 얼굴을 보시곤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소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당장 도윤이를 불러. 이건 심상치 않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소정이 우편함을 열었을 때 한국산업은행이라고 적힌 등기우편이 들어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에 손이 떨렸죠. 봉투를 뜯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출금 15억 원 상환 독촉 통지서였습니다. 담보로 공장 부지와 건물, 그리고 자택이 잡혀 있었어요. 소정은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우리가 대출받은 적이 없는데. 소정은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가 대출받은 적이 없는데요. 무슨 착오 아닌가요? 상담원이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대표이사 임도윤 명의로 지난달 15일 실행되었습니다. 보증인은 박소정님으로 되어 있네요. 소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께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죠. 당장 은행으로 가자. 둘은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대출 서류를 확인하니 정말로 도윤의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보증일란에 소정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서류 본 적도 없어요. 은행 직원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소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세라가 집에서 가져간 서류들. 그것이 바로 이것들이었어요. 도장도 인감증명서도 모두 그때 사라진 것들이었죠. 공장으로 돌아온 소정은 도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무실에 없었어요. 휴대폰에 20통 넘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물으니 아침부터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죠. 시아버지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도윤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여는 그분의 손이 떨렸어요.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을 보고 소정은 그 자리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호텔 영수증, 세라와 찍은 사진들, 그리고 손편지. 편지에는 사랑한다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소정은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도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날 오후 2시 법원 집행관이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딱딱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채권 압류 통지서 전달합니다. 오늘부터 이 공장의 모든 자산은 압류 조치됩니다. 집행관들은 공장 정문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창문 너머로 수군거렸어요.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시아버지는 평생 땀과 눈물로 지켜온 공장을 바라보시며 주저앉으셨습니다. 72세 노인의 어깨가 떨렸어요. 소정은 시아버지를 부축하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미안하다 소정아.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하다니. 소정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녁이 되어서야 소정은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없는 번호였어요. 세진유통에 전화하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죠. 그런 직원은 우리 회사에 없습니다. 세진유통은 작년에 폐업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어요. 도윤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아니, 한 명이 말했죠. 도윤이가 나한테도 5천만 원 빌려갔어. 연락이 안 돼서 나도 찾고 있어. 경찰서에 사기 신고를 하러 갔지만 담당 형사는 시큰둥했습니다. 부부 사이 금전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발은 어려워요. 증거도 부족하고요. 그날 밤 10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정이 문을 열자 건장한 남자 셋이 서 있었어요. 문신이 팔뚝까지 올라와 있는 무서운 인상이었죠. 임도윤 씨 계십니까? 사채 3억 갚으셔야죠.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모르는 일인데요. 남편이 지금 없어요. 대머리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인분도 연대보증 서 있어요. 여기 도장 찍힌 거 보이죠? 일주일 안에 갚지 않으면 가만 안 둡니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값나가는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소정은 무서워서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집에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직원들이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스티커를 붙였어요. 강제 퇴거 명령도 내려졌죠.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짐을 쌀 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공구들, 소정이 시집 올 때 가져온 그릇들, 가족 사진들 모두 압류되거나 버려야 했어요. 결국 큰 여행 가방 2개의 옷까지만 담아서 집을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쯧쯧, 저 집도 결국 망했네.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갔다면서? 소정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무거운 가방을 끌고 가셨어요. 두 사람은 역 근처 낡은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3만 원짜리 방이었죠. 좁은 방 안에는 침대 2개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며 한숨만 쉬셨어요. 소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모텔방에서 보낸 첫날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소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시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의 등이 평소보다 더 구부정해 보였죠. 시아버지는 낡은 보자기를 품에서 꺼내셨습니다. 소정아, 이거 받아라.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펼치자 금빛이 희미한 불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1kg 무게의 골드바였어요. 소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님, 이건... 시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동안 모은 거야. 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번 돈을 조금씩 모았지. 언젠가 도윤이가 결혼하면 주려고 했는데 소정은 고개를 저으며 골드바를 도로 시아버지께 돌려드리려 했습니다. 이건 아버님 거예요.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아버님도 생활하셔야 하는데. 시아버지가 소정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넌 내 딸이나 다름없어. 저 못난 자식보다 너를 더 믿는다. 이걸로 다시 시작해라. 내가 가르쳐준 기술로 다시 일어서. 기계는 손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거야. 너는 그 마음이 있어. 소정은 울면서 시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사라지셨어요. 베개 위에는 쪽지 한 장만 남아 있었죠. 소정아, 미안하다. 이 아비는 면목이 없구나. 잘 살아라. 소정은 모텔을 뛰쳐나가 시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역 주변 공원, 폐쇄된 공장 턱까지 하루 종일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형사는 시큰둥했습니다. 72세 남성, 낡은 작업복 착용. 알겠습니다. 발견되면 연락드리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정은 매일 시아버지를 찾아 헤맸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골드바를 꼭 쥐고 종로 금은방으로 향했죠. 시세대로 현금으로 주세요. 손에 쥐어진 3천만 원. 지폐를 세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30년, 그분의 마지막 온기였죠. 소정은 돈다발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힘내세요.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금은방 주인이 건넨 휴지를 받으며 소정은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시아버지의 기술과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소정은 인터넷으로 저렴한 창고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월세 50만 원짜리 창고를 찾았어요. 30평 넓이에 천장 높이 3m, 전기와 수도가 가능한 곳이었죠. 부동산 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실 건데요? 너무 외진 곳인데. 소정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조업이요. 무연펜 만들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소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기가 자신의 공장이었어요. 남은 돈으로 중고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용접기, 프레스기, 연마기. 총 800만 원이 들었죠. 배송 온 장비들은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작동은 했습니다. 소정은 시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기계도 사람처럼 대해줘야 오래간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창고에 혼자 남은 소정은 도면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려주신 무연펜 설계도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용접기를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튀었죠. 처음 혼자 해보는 작업이라 손이 떨렸습니다. 3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첫 번째 프레임을 완성했지만 결과는 형편없었어요. 손잡이가 흔들리고 용접 부위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할 수 있어. 첫 달 동안 소정은 10번 넘게 실패했습니다. 펜 바닥이 뒤틀리거나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잡이가 빠졌어요. 매번 실패할 때마다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이라면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11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쓸만한 완성품이 나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소정은 완성된 무연펜 10개를 들고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용품 도매상 사장이 펜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얼마에 팔 건데? 개당 3만 원이요. 시중 제품보다 저렴하고 품질은 더 좋아요. 상인이 손잡이를 흔들어 보고 무게를 재보았습니다. 튼튼하네. 5개만 가져갈게. 15만 원. 소정의 인생 첫 수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꼭 쥐고 시장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에 힘이 퍼지는 것 같았죠. 2주일 후 그 상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머니, 손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30개 더 줄 수 있어요? 소정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제품을 사람들이 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6개월이 지나자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었죠. 소정은 창고 한쪽을 칸막이로 나누어 작은 사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중고 책상과 의자, 컴퓨터 한 대를 놓았어요. 벽에는 시아버지 사진을 붙였습니다. 공장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아버님, 보고 계시죠? 제가 해내고 있어요. 매일 밤 소정은 사진 앞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오늘은 몇 개를 팔았고 어떤 손님이 칭찬했는지 시아버지가 곁에 계신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구인 광고를 냈더니 50대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저 예전에 용접 일했습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정은 그를 고용했습니다. 월급 180만 원. 수익의 절반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다른 집 불빛들이 따뜻해 보였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성공할 거야. 5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1825일이 지났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창고로 출근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30평짜리 창고였지만 이제는 200평 규모의 정식 공장 건물이 되었어요. 1층은 생산 라인이고 2층은 사무실과 작은 연구소입니다. 개소식 날 소정은 혼자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거품이 하늘로 솟구치며 반짝거리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분이 이 광경을 보셨다면 분명 환하게 웃으셨겠죠. 하지만 아직도 그분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소정은 2층 사무실에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 굴뚝에서 마지막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책상 위에는 아직도 시아버지가 그려주셨던 설계도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삼복백화점 바이어였어요. 한빛리빙 제품을 저희 백화점에 입점시키고 싶습니다. 소정은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백화점이라니요. 시장 좌판에서 펜을 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백화점에서 팔게 되다니요. 입점 첫날 소정은 매장 앞에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한빛리빙 무연펜을 들어보고 살펴보고 장바구니에 담는 모습을 지켜봤죠. 한 할머니가 펜을 들고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거 정말 연기 안 나요? 네, 특허받은 기술로 만들어서 연기가 거의 없어요. 아주 튼튼하기도 하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2개를 샀습니다. 소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이 만든 제품이 누군가의 일상을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8년차가 되던 해 회계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두툼한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연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셨습니다. 소정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0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3천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100억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니요. 회계사가 나간 후 소정은 사무실에서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버님, 저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빈 사무실에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시아버지가 하늘에서 대답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경제신문 기자에게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중소기업 성공 스토리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어요. 소정은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지만 직원들의 권유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정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진심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손님이 쓸 물건을 내 가족이 쓸 물건처럼 만들면 언젠가는 인정받게 되더라고요. 기사가 나간 후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전국에서 전화가 빗발쳤죠. 직원들은 기뻐했지만 소정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어요. 10년 차가 되던 해 소정은 시아버지가 남긴 메모 뭉치를 다시 꺼냈습니다. 거기엔 압력솥 안전장치 개선 아이디어가 적혀 있었어요.
그분이 생전에 구상하셨지만 실현하지 못한 것이었죠. 1년 동안 연구개발팀과 함께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특허를 획득했어요. 시제품을 손에 들고 소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버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대신 완성했을 뿐이죠. 12년 차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했습니다. 로봇팔이 정밀한 용접 작업을 해냈죠. 생산성은 3배로 늘었고 불량률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검수만큼은 여전히 사람이 했어요. 기계는 마음을 만들 수 없어. 시아버지의 말씀이 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3년 차 드디어 자체 사옥을 지었습니다. 5층 건물의 연구소와 생산시설이 통합된 현대식 건물이었죠. 준공식 날 수백 명의 하객이 왔습니다. 거래처 사장들, 은행 관계자들, 심지어 시장과 국회의원까지 축하하러 왔어요. 소정은 단상에서 연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이룬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그 얼굴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5년 차 연매출 4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직원은 150명, 협력업체는 20곳이 넘었죠. 한빛리빙은 이제 업계에서 인정받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경제신문 일면에도 실렸어요. 하지만 소정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넓은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서울 야경을 바라볼 때면 더욱 그랬죠.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책상 서랍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골드바를 싸주셨던 그 보자기였죠.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사람만 계신다면.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어딘가 추운 곳에서 쓰러져 계신 시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죠.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전국을 뒤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72세였던 분이 이제는 87세가 되셨을 텐데요. 어느 월요일 아침 부산거래처 출장 일정이 잡혔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다가 문득 청량리가 떠올랐어요. 출발 전에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자. 무심코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15년 전 시아버지와 자주 가던 그 국밥집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침 9시 저는 청량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출장을 가기 전에 잠깐 들른 것이었죠. 15년 전 시아버지와 함께 자주 찾던 그 국밥집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판은 더 낡았지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어머, 소정 씨 맞지? 이게 얼마만이야? 아주머니의 인사가 반가우면서도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그 시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셔? 항상 같이 오셨는데. 아주머니의 물음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시켰을 뿐이죠.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도 마음속 한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청량리역 광장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피해 그늘 아래 앉아있는 노인들이 눈에 들어왔죠. 한 분, 두 분. 그런데 유독 한 노인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계신 그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 노인이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울퉁불퉁한 마디, 검게 변색된 손톱, 그리고 손등에 선명하게 남은 용접 흉터.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밥 그릇을 내려놓았죠. 혹시 설마 정말로. 저는 국밥값을 던져놓고 식당을 뛰쳐나왔습니다. 광장을 가로지르며 그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옆모습, 귓불에 있는 작은 점, 일할 때마다 보였던 구부러진 등. 3미터 앞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아버님. 떨리는 목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고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따뜻하면서도 슬픈, 제가 기억하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소정아. 갈라진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광장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15년을 찾아 헤맸던 아버님이 제 눈앞에 계셨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소정아. 정말 미안하다. 그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희는 그렇게 청량리역 광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부축해 근처 카페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앞에 놓고 그분은 15년간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셨어요. 너한테 짐이 될까봐. 면목이 없어서 차마 찾아갈 수가 없었어. 쉼터를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철거 현장에서 잔해를 치우고 공장에서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셨다고요. 매일 너 생각했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주신 골드바로 시작한 것부터 창고에서 혼자 용접을 배우며 고군분투했던 날들, 그리고 한빛 리빙이 400억 매출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과정을 모두 말씀드렸죠. 시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님, 공장 보러 가요. 제가 만든 공장이요. 차에 모시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5층 신사옥 앞에 차를 세우자 시아버지는 건물을 올려다보시며 말을 잃으셨어요. 이게 내가 만든 거야? 그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대표님, 이분은 누구세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우리 기술의 스승님이세요. 시아버지는 생산 라인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를 흘러가는 무연팬들, 정밀하게 작동하는 기계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그분이 30년 전에 꿈꿨던 그 공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그렸던 그 도면으로 만든 거야? 시아버지의 손이 무연펜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아이를 다시 만난 것처럼 조심스럽게요. 대표이사 사무실로 모셨습니다. 벽에 걸린 시아버지 사진을 보여드렸죠. 매일 아버님께 보고했어요. 오늘은 이만큼 팔았다고, 신제품이 나왔다고, 직원이 늘었다고요. 시아버지는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소정아, 고생했다. 정말 많이 고생했구나. 그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같이 있어요. 다시는 떠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저는 시아버지를 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32평 아파트, 소박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었죠. 저는 그분을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아버님 방이에요. 내 방? 시아버지가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네, 5년 전부터 준비해뒀어요. 아버님이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방 안에는 새 침대와 옷장, 그리고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방을 둘러보시다가 침대에 앉아 또 우셨어요. 저는 그분 옆에 앉아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15년 만에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회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시던 아버님도 차츰 공장 생활에 적응해 가셨죠. 젊은 직원들은 처음엔 87세 노인을 기술 고문이라고 소개하자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기계 하나하나를 만지시며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시자 모두들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 용접선 각도를 7도만 틀면 강도가 20%는 늘어날 거야. 아버님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 기계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이요.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아버님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15년 전 작은 공장에서 저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시던 그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후 구매팀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대표님, 신규 협력사 제안서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려요. 저는 평소처럼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비슷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서류를 펼치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세진테크, 영업이사 임도윤.
15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구매팀장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회사 배경 조사는 했나요? 네, 대표님. 3년 된 업체인데 최근 대형 납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알고 지낸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진테크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죠. 사흘 후 올라온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표이사 윤세라, 전무이사 임도윤, 자본금 3억, 직원 12명, 최근 몇 번의 대형 납품에 실패하고 재정 위기에 몰린 상태, 한빛리빙과의 계약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내부 문건까지 입수되었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무언가를 노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번엔 제가 만든 회사를, 제 기술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저녁 식사 후 저는 아버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도윤이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와 함께요. 찻잔을 들고 계시던 아버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깊은 슬픔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래. 그놈이 아직도 그러고 사는구나. 저희 회사와 거래하려고 해요. 분명 또 뭔가 꾸미고 있을 거예요. 아버님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소정아, 복수하고 싶으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저 이번엔 속지 않고 싶어요. 정당하게 맞서고 싶어요. 다음 날부터 저와 법무팀은 완벽한 계약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 조항, 리베이트 금지 조항, 품질 보증 조항, 모든 문구 하나하나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했죠. 이 조항들을 어기면 즉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팀장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시에 감사팀에게는 CCTV를 점검하고 녹음 장비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모두 증거로 남길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왔죠. 먼저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번지르르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15년 전의 젊음은 온데간데 없고 눈가에 깊은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40대가 된 저는 짧은 단발머리에 진한 화장, 그리고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15년 전 그 초라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빛리빙 박소정 대표입니다. 제가 내민 손을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우월감과 함께 씁쓸함을 느꼈어요. 이어서 세라가 들어왔습니다. 40대가 된 그녀는 여전히 진한 화장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세월의 흔적은 숨길 수 없었죠. 목덜미의 주름, 처진 눈꺼풀, 거칠어진 손등이 그녀의 진짜 나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한빛리빙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제겐 독약처럼 들렸어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역량을 설명했고 저는 관심 있는 척 들어주었죠. 그리고 계산된 시점에 미끼를 던졌습니다. 기술 검토를 위해 저희 설계도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하신 후에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세라도 은근히 흥분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15년 전과 똑같은 탐욕스러운 눈빛이었거든요. 그 후 2주일 동안 그들은 자주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움직였죠. CCTV에는 도윤이 설계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고 세라가 직원에게 접근해 리베이트를 암시하는 대화도 녹음되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그들이 제출한 샘플 제품이었어요. 놀랍게도 저희 설계와 98%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던 거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대회의실에 그들을 불렀어요. 도윤과 세라, 그리고 저희 법무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계약 진행에 앞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도찰 장면, 녹음 파일, 도용된 설계도.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세라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신 아버님. 도윤은 아버지를 보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은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셨어요. 그 눈빛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그래, 도윤아. 15년 만이구나.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내 덕분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듯이 차가운 표정을 거두고 15년 전의 박소정으로 돌아갔어요. 임도윤 씨, 저 기억 안 나세요? 도윤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박소정입니다. 당신이 15년 전에 버리고 간 아내요. 세라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완벽하게 그린 눈썹이 일그러졌어요. 당신들이 사기쳐서 빼앗아간 그 공장, 제가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들보다 100배는 큰 회사가 되었죠. 법무팀장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술 유출 시도, 영업비밀 침해, 리베이트 제한, 모두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500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세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모두가 나가고 회의실엔 아버님과 저,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은 도윤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울먹이며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님은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과는 소정이한테 해라. 내가 진짜 상처 준 사람은 소정이야. 도윤이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엔 15년 전엔 없던 후회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이제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아버님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도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6개월 후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세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도윤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죠. 공동으로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보낸 문자 한 줄, 이겼습니다를 읽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겼다고요? 진짜 이긴 걸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의 기쁨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텅 빈 마음뿐이었죠. 그날 저녁 시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뭘 하고 싶으세요? 시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소정아, 내가 평생 쌓은 기술이 나와 함께 사라지는 건 아까워. 젊은이들한테 물려주고 싶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요. 기술 전수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거 좋구나. 이름은 뭐로 하지? 한수테크 어때요? 아버님 성함을 따서요. 시아버지는 쑥스러워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서울 외곽에 100평짜리 작은 공장을 마련했습니다. 소박하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죠. 간판을 다는 날 시아버지와 함께 밖에 서서 올려다보았어요. 한수테크 마이너스 손의 온기로 세상을 따뜻하게. 시아버지가 간판을 바라보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내 이름이 간판에 올라갈 줄은 몰랐구나. 아버님 이름은 당연히 올라가야죠. 아버님이 주인이신걸요. 시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그 손길에서 60년 장인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한수테크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 청년, 경력단절 여성, 은퇴한 기술자들이 모였죠. 20명의 첫 교육생들이 작업복을 입고 줄지어 섰습니다. 시아버지가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손으로만 익히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익히는 거다. 내가 60년 동안 깨달은 건 정직한 제품이 가장 오래 간다는 거야.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같은 사람도 정말 기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는 그 청년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으셨어요. 넌 이미 첫걸음을 뗐잖아.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매일 오전 9시 시아버지는 실습장에 나가셨습니다. 87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하셨죠. 용접기를 들고 시범을 보이실 때면 교육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 이 각도를 봐. 15도만 틀어도 용접 강도가 달라져. 느껴야 해. 불꽃이 쇳물과 만나는 순간을 느끼는 거야. 한 교육생이 실패하자 좌절했습니다. 선생님, 전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웃으시며 그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나도 처음엔 100번 실패했어. 101번째에 성공했지. 넌 몇 번째니? 10번째요. 그럼 아직 90번 더 할 수 있잖아. 모두가 웃었습니다. 실습장에 온기가 퍼졌어요. 1년 후 첫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20명 중 18명이 수료증을 받았죠. 그중 15명은 이미 취업이 확정되었어요. 한 여성 교육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경력 단절 10년이었는데 이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보육원 출신 청년은 시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선생님, 제가 만든 첫 월급으로 밥 사드릴게요. 시아버지는 그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시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한수테크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죠. 87세에 기술 교육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시아버지는 카메라를 보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은 나눔으로써 완성돼요. 혼자 가져가면 그냥 사라지지만 나누면 영원히 남죠. 기자가 저에게도 물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신 후에도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는요? 성공이 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더라고요. 한수테크의 영향으로 한빛리빙도 변했습니다. 한수테크 졸업생들을 우선 채용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열정적이었고 무엇보다 감사할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공장을 돌아보는데 한 직원이 제품을 정성껏 닦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닦아요? 한수테크에서 배웠어요. 제품 하나하나에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철학이 젊은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잔인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실습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죠. 연세가 있으시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죽기 전에 할 일이 아직 남았어. 아버님, 건강이 우선이에요. 소정아,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해. 시아버지는 마지막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생의 기술을 정리한 책을 쓰기로 하신 거죠.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한자 적어가셨어요. 무연펜의 원리, 60년 장인의 손끝 기술, 마음으로 만드는 제품. 저는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 적고 사진을 찍고 편집을 했죠. 소정아, 이 책이 나오면 내 기술이 영원히 남겠지? 그럼요, 아버님. 100년 후에도 사람들이 읽을 거예요. 한수의 손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수백 명이 모였어요. 한수테크 졸업생들, 한빛리빙 직원들, 거래처 사장님들.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인사하셨습니다. 이 책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손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2년 후 시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90세의 나이로 한수테크 실습장에서 마지막 수업을 마치시고 그날 밤 주무시다가 평화롭게 떠나셨죠. 장례식장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수테크 졸업생들은 모두 검은 작업복을 입고 왔어요. 한 청년이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공장장이 됐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요. 지금 저는 65살입니다. 한빛리빙은 연매출 1000억을 넘었고 한수테크는 5번째 기술을 모집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시아버지의 사진에 인사를 합니다. 아버님, 오늘도 잘 해낼게요. 도윤이와 세라의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저는 매주 한수테크에 가서 특강을 합니다. 시아버지가 하시던 그 자리에 서서 말하죠. 기술은 단순한 손재주가 아닙니다. 사람의 온기를 전달하는 매개체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제품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일상을 따뜻하게 만들 거예요. 교육생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시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분이 남기신 건 돈이나 건물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기술과 철학을 이어받은 수많은 제자들이었죠. 창밖을 보니 한스테크 실습장에서 용접 불꽃이 반짝입니다. 젊은이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기술을 익히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 증오가 아니라 사랑, 파괴가 아니라 창조. 그것이 시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